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6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막내에서 소녀가장이 된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인사를 하는 네. 네, 미디어 탈곡기 영상화되고 나서 임동준 활동가 처음으로 모신 거예요. 좀 더 일찍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빠서 이제 저희가 모시지 못하다가 이번에 모셨어요. 이전에 빵뉴스나 미 통해서 임동준 활동가 본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이제 미디어 탈곡기만 구독을 하고 계시거나 아직 임동준 활동가를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사실 제가 종편 모니터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신문 모니터 보고서 결론적으로. 네. 저도 저의 정체성의 혼란을 약간 느끼고 있는데요. 미디어 탈곡기는 저희 팟캐스트로 진행할 때 제가 거의 뭐 고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뭐 들으신 분이라면 아실 것 같고요. 새로 만나 뵙게 된 분들도 반갑습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말 되게 잘하시는군요. 역시 믿고 맡기는 임동준 활동가. 네, 임동준 활동가가 앞서서 살짝 스포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를 할 보고서는 이제 신문과 관련된 거예요. 우선은 민원련이 열심히 쫓고 있는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을 다루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다루면서 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부정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게 3월 31일 MBC 단독 보도로 처음 이제 알려졌던 사실인데 임동준 활동가가 바로 그 다음 날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모니터를 해서 조선일보의 모든 보도를 토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발표를 7월 2일인가 했죠? 모니터 보고서 발표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타임라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조선일보가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는지. 그러면 4월 초반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MBC 보도, 3월 31일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어떤 류의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나요? 사실 이게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털어올 때에는 매 보고서마다 노래를 하나씩 붙여줘서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보고서에 뭐가 가장 적절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넬의 듀엣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거 TMI인데 제가 그냥 좋아하는 밴드의 신곡이 나와서 어거지를 약간 붙여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듀엣이라고 가지고 온 이유가 이 사안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들 혹은 두 명의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이잖아요. 이 검언이라는 게 이 채널A와 검찰이 유착했다라는 의혹인데 이 내용의 이 이름이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초반 보도들을 보면 검찰과 언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약간 재밌는 흥미로운데요? 네, 재밌는 현상이죠. 검언 유착 의혹에 검찰과 언론이 등장하지 않으면 누가 등장하느냐? 이 보도의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일명 제보자 X 그렇죠.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보자의 수정을 맞춘 보도들이 조선일보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요. 네, 대표적인 보도가 4월 3일에 있었던 박국희 류재민 기자의 바이런으로 나간 보도였는데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셔봅시다. 9일 뒤 MBC 검언 유착 보도. 저 이거 제목이 되게 악의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게 따로따로 보면 사실은 맞잖아요. 이 제보자가 친여 성향이신 분도 맞고 개인 SNS에 윤석열을 부숴봅시다라는 워딩으로 이제 글을 몇 번 올리신 것도 맞아요. 그리고 9일 뒤에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나온 것도 맞는데 이게 따로 보면은 둘 다 사실인데 붙여놓고 보니까 저는 이거를 만약에 제가 포털을 통해서 이 기사를 봤다면 친여 브로커인 일명 친여 브로커인 제보자 X가 윤석열 부숴보자 하고 MBC랑 뭔가 합작을 해서 이런 검언유착 보도를 했다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일단 조선일보가 풍기고자 하는 뉘앙스는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이 해석을 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선일보의 보도 제목도 그런 이 뉘앙스가 보이지만 보도 내용에서도 굉장히 제보자의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도 시작부터 제보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조선일보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을 신랄히 비난해온 현 정권 골수 지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보자의 SNS를 보면 이분의 정치적 성향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뭐 친여 성향이다라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네, 그쵸. 부분이에요. 근데 요 내용에 덧붙여서 이 제보의 의도, 마치 친여 지지자가 무언가 의도를 품고 네. MBC에 이 내용을 던져준 것처럼, 이 악의적인 뭔가 의도를 가지고 던져준 것처럼 조선일보가 그려낸 거죠, 네, 일종의.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남는 게 검언 유착 의혹이 아니라 이 제보자가 굉장히 친여 성향의 사람이구나. 네.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MBC가 보도했구나 라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도에서도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 채널A 기자가 실제로 현직 검사장과 그런 거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요. 이 보도의 진위보다는 이 제보자가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구나 그냥 라는 것만 메신저 남는 거죠. 공격만을 위한 보도였던 거네요. 그러면은 이 연결 지어서 물어보자면 이제 저희는 그냥 제보자 X라고 통칭을 할까요? 그 제보자분? 그 제보자 X라는 메신저를 공격을 했어요. 우선 조선일보 앞에 보도들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메신저 공격을 하는 보도도 했지만 이 메신저에 메시지를 실어준 대표적인 MBC가 있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모니터 보고서 확인해보면 KBS랑 TBS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친여 매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부실한 근거를 들고 비판을 했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7월이잖아요. 오늘 방송은 목요일에 방송이 될 예정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선일보가 근거로 들었던 그 부실한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도 입증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조선일보가 사실 제보자뿐만 아니라 공격했던 대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제보자와 그리고 이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던 MBC 기자, 이 두 사람이 장인수 기자. 네, KBS 김경래 최강시사 네. 혹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방송들에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을 했던 그 매체들까지 싸잡아서 조선일보가 비난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비난을 한다라면 사실 반박하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비판할 수 없잖아요. 조선일보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네. 근데 조선일보의 근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조선일보가 대표적으로 들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채널A의 주장이 약간 문제가 있는 주장이었는데요. 약간이 아니라 꽤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채널A 주장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네. 해당 녹음 속의 인물은 MBC가 보도한 그 검사장이 아니다라고 채널A가 주장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현직 검사장이 그런 내용으로 이 기자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이 검언유착 의혹은 근거가 없다. 네. 근거가 없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채널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뭐 진상조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6월 3일인가요? 미디어 오늘에서 그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나온 거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좀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좀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채널A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확실한 근거인 것처럼 보도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보도 다 틀렸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저는 이 보도가 물론 나온 시점 이후에 봤지만 이 보도만 놓고 보면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검언유착은 없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보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도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당사자들의 입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검언유착이 없었다라는 걸 단정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두 명의 제보자 X와 이걸 취재했던 기자 두 명이 출연했던 그 방송들을 싸잡아서 문매라고, 친여 매체들이 문매를 때렸다 윤석열 총장에게.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 수 있는가, 이거부터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보니 일단 채널A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너무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조선일보가 이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단독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본인들의 보도를 스스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도했던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저는 특히 KBS랑 MBC는 공영방송인데 친여 매체라고 이렇게 워딩을 해가면서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것도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종의 낙인 찍기 효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여 매체라는 단어, 그러니까 친여 성향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굉장히 애매한 지점인데 일단 친여 매체라고 낙인을 찍은 뒤에
마치 뭔가 이 매체들이 협업을 해가면서 그런- 이 논란을 키우는 듯한 뉘앙스를 비춰줄 수 있는 용어죠. 네, 그런 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우선 결과적으로 이 메신저 공격은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민원련이 검언유착 관련해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하고 6일 후에 사건이 배당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메신저 공격이 실패를 하면서 이제 초점을 돌린 곳은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수사였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이 수사가 편파 수사다라는 논점으로 보도를 시작했다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보다 보면 근데 조선일보의 이 프레임이 너무 명확해서 안 다룰 수가 없는 네네.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이 편파 수사 일종의 이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한 게 최경환 전 의원이 MBC 보도를 고발을 했어요. 아, 이 네. 내용이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네네. 취지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이 수사팀에 같이 배당을 합니다. 아, 네. 민원련이 고발한 건과 네네. 최경환 전 의원이 고발한 건을 합쳐서 네, 같이 네네. 이 배당을 한 거죠. 그러자마자 조선일보가 이 같이 배당한 걸 두고 윤석열 총장의 뜻이 이 MBC 보도를 수사로 밝히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이 보도의 내용들이 다 어떤 익명의 취재원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네. 여권 인사와 친분이 깊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MBC 네. 보도 전반의 진을 수사로 가려내는 뜻이다라고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 썼지만 네. 이 조선일보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다 익명 취재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윤 총장의 이번 수사 지시는 그와 같은 여권의 공격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윤 총장은 자신의 측근이 MBC와 여권의 협공을 받는 상황에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익명의 취재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윤석열 총장이 MBC 보도를 수사로 밝히라고 한 거다라는 걸 이제 조선일보 주장을 하고 나선 거죠. 그렇군요. 네, 우선 이렇게 동준 활동가가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목을 조금 얘기해드리자면 윤석열 반격 MBC 보도 수사로 밝히라는 뜻,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MBC는 기각한 것을 두고 윤석열 중앙지검의 부실영장 황당 뭐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전 약간 이 기사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면서 제가 압권이라고 느꼈던 거는 MBC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는 논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채널A는 이거는 취재윤리 위반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고 지금 사건을 둘러싸고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 검언 유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범죄란 말이죠. 어떤 일반 사람을 두고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한 명을 공격하려는 그런 범죄에 연루됐느냐 아니냐를 수사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거를 보도했던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MBC가 보도를 했던 사안이었는데 채널A 하니까 MBC도 해.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시민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뭐 MBC도 압수수색하라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 많긴 해요. 계시긴 한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MBC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저는 조선일보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는 보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게 채널A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채널A 기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어쨌거나 그쵸.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않았습니다만 이 이후에 MBC에게도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발부가 됩니다. 네.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이미 제출로 이미 다 낸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래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문제다라는 입장을 내놨었죠. 네. 근데 조선일보의 이 편파 수사 프레임이 조선일보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검언 유착 의혹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MBC의 보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은 정확하게 바라보면 MBC가 보도한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이거든요. 왜냐하면 MBC는 이 채널A 기자가 협박 취재를 했다라는 네. 제보자의 제보를 받았고 네. 그 제보자가 가지고 온 녹취록이라는 증거를 보도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사실 놓고 보면 MBC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고 채널A와 검찰은 의혹의 대상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은 채널A와 이 현직 검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 시각이 아닌 겁니다.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이 아니라 이걸 보도한 MBC의 보도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왜 MBC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편파수사다라는 입장인 거죠. 동주님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저 솔직히 아직도 조선일보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이 의혹을 해소하는데 방해하는 뭐 4가지 방법 중에 2번째였고요. 3번째로는 이제 검언유착 본질 흐리기 방법으로 채널A 주장을 전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공격하는 부분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두고 이전에는 편파수사, 2번째는 편파수사 프레임, 그리고 3번째는 정치수사 프레임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조선일보의 일종의 프레임이 조선일보가 만들었던 의도했던 것들이 실패하면서 계속 전환이 됩니다. 계속 실패.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조선일보가 처음에 펼쳤던 그 제보자 공격과 보도를 문제 삼는 거는 일종의 검찰 수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그쵸. 이 보도 자체가 문제고 제보자 자체가 제 신뢰도가 없다. 뭐 네, 이렇게.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수사가 또 진척을 보이는 양상이 꽤나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채널A가 이 56일 만에 56일이나 걸려서 굉장히 부실하지만 네.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식의 프레임을 다시 짜냐면 채널A 주장을 이대로 전달을 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취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축소시키고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런데도 이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임동준 활동가가 이제 얘기해줬어요. 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56일 만에 나온 건데 진짜 부실하잖아요. 저희가 실은 이거 미디어 탈곡해서 방송을 워낙 많이 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보고서 보면 결론은 그거거든요. 증거물이 없대요. 핸드폰 가져오라 그래서 핸드폰을 봤는데 이미 포맷해버리고 뭐 없어졌다 그러고 해서 증거가 없다? 노트북 가져오라 그랬는데 회사에서 업데이트하라 그래가지고 포맷해서 또 없다? 뭐 이거저거 다 증거물이 없다가 그 보고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왜 증거물이 없냐 뭐 그 정황 설명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좀 알려지긴 했죠. 뭐 혼자 취재한 줄 알았더니 백승우 기자라는 후배 기자랑 취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윗선에 보고 없었다고 하는데 내용 막상 봐보니까 배혜림 사회부차장이나 홍성규 부장 이런 분들도 같이 윗선 개입이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게 되긴 했지만 그 보고서가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증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조선일보가 적어도 채널A 주장을 실어주려면 이 보고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저는 알려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없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이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조선일보가 일단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자사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행위는 있었지만 검언 유착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25일에 채널A가 밝혔다. 이렇게 진상조사 보고서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자체는 뭔가 증거가 부실해서 그거 사안을 밝히지 못했어요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 확인해 봤는데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실제로, 다른 문제란 말이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보도에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써놨어요. 이 관련자들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우편 등에 비춰볼 때 이 기자가 B 검사장과 이 사건을 논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못 찾았다고요. 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가장 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겁니다.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쵸. 네. 확보를 못해서 그 내용을 찾지 못한 건데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그 느낌을 주는 말들이잖아요. 보도가 사실 채널A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나온 보도인데 이 보도에서 이 이동재 기자 측의 주장 네. 그리고 현직 검사장인 이 B 검사장 측의 주장이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보도 마지막에 보면 사실상 그래서 이 보도는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다룬 보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다룬 보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듀엣이군요. 네, 뭐 여러 군데에서 이 듀엣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천천히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6월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6월에 들어오니까 조선일보가 수사 증거인 녹취록 내용을 단독 보도했어요. 이게 임동준 활동가가 앞에서 살짝 이야기해주기도 했지만 앞선 조선일보 보도들을 좀 뒤엎는 새로운 보도였기도 한데요. 이거는 수사 증거 내용 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검찰발 정보를 입수해서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을 봐보면 왜 그랬는지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선일보가 6월 20일에는 온라인판 단독 보도였는데요. 단독 보도의 핵심 내용은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 금융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다라고 이동재 기자와 얘기를 나눌 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과 관련된 일종의 취재 방향을 가지고 질문을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동재 기자만 잘못했고 검사장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피해자로 여기 그냥 사용됐을 뿐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종의 그 이동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실이나 한동훈 검사장이 엮여 들어가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녹취록을 열어보면 그렇다라고 이제 조선일보는 보도를 한 거죠. 근데 막상 이 동일한 사실도 한겨레에선 정반대 기사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겨레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보도를 두고 서울지검 수사팀이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왜곡과 호도다. 네, 불쾌했죠,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당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 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기사가 굉장히 한쪽 측면에서 쓰인 기사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겨레가 이 정반대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수사팀은 특히 녹취록과 채널A 진상조사 고서에 전원 형태로 존재했던 내용과 비슷한 한 검사장 발언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의 설명을 좀 쉽게 풀어보면 네.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담겨 있었던 이동재 기자가 얘기했던 한 검사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네네. 온갖 욕설이 섞여 있으면서 그렇죠. 백승우 기자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마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이 후배 기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동재 기자의 그 발언과 유사한 대담이 녹취록에 있었다. 그래서 수사팀이 이 녹취록을 보고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한겨레가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조금 주목할 부분은 한겨레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보도에 담았어요. 뭐냐면 대검 쪽에서는 3인 대화 녹음 파일을 봐도 뭐가 잘못이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모르면 그 약간 좀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녹취록이 완벽하게 공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 녹취록을 들었던 기자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한다. 한겨레가 무조건 옳고 조선일보가 무조건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공통된 내용을 보도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교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대검 내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수사팀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대립을 하는 과정 중에 조선일보가 대검 쪽 주장만 쏙 뽑아서 보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건 강하게 거죠.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이게 저희가 6월 23일까지의 내용을 임동준 활동가가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불거지고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모든 보도를 좀 토봐서 정리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또 방송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꼭 덧붙여서 논의를 좀 해야 할 기사가 있어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모니터 보고서가 발표됐던 7월 2일에 조선일보에서도 이동재 기자를 취재한 단독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동재 전 기자 그분 얼굴 굉장히 수척해진 사진과 함께 기사가 올라왔는데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일문일답으로 이뤄진 건데 굉장히 내용이 길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이 기사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 쓰였는지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도는 저희가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면 굉장히 이동재 기자 본인이 억울하다. 네네.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제보자에게 내가 속아서 당했다. 네, 속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여러 내용을 설명을 네. 했는데요. 제목은 조금 말씀드릴게요. 채널A 기자가 권력 사기꾼 MBC 합작 업그레이드된 김대엽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네.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가 이 인터뷰를 두고 기사를 하나 냈어요. 네. 꼼꼼히 따져봐야 할 채널의 이동재의 조선일보 인터뷰 이 네. 제목의 기사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사만으로도 이 인터뷰의 문제점이 뭐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정철훈 기자가 짚었던 내용은 이동재 기자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와도 배치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의 이 조선일보 보도 인터뷰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사실 뭐 물론 정철훈 기자의 기사에도 드러나 있습니다만 이동재 기자가 당시에 이 MBC가 이 보도를 한다라는 게 알려진 이후에 새벽까지 이 사무실에 남아서 대응 방법, 반박 이 자료 뭐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만들어낸 자료들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유사한 후배 기자와 다시 녹음을 해서 이 내용을 다시 녹음을 해서 네. 이 음역대가 다르고 주파수 이 파동이 다르니 이 녹취록이 조작된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박 이 대응 자료에.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그 현직 검사장이 아니라면 네. 그 검사장과 녹취록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까지 네. 후배 기자의 목소리가 유사한 후배 기자까지 불러들여서 이 일에 끼어들게 만들어서 녹취록을 조작을 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상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행동까지 했는지.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사실 조선일보 인터뷰에는 상식적인 해명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 진상조사 채널A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될 때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이동재 기자가 2대의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네. 본인의 노트북을 포맷을 합니다. 네. 이건 명백하게 물론 뭐 이동재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스스로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도 있고 뭐 자기는 취재원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네. 했다고 해요. 다른 자료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네. 이 자료들을 다 지웠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이동재 기자의 주장인 것이고 네.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동재 기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에서도 이 타당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이 네. 조선일보 인터뷰가 문제가 없다. 이게 조선일보가 진실을 밝혀내가는 과정으로 이동재를 네. 인터뷰를 한 거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상식적인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가 전에 했던 그 본인이 부끄러워서 혹은 뭐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였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추가가 됐을 뿐이지 상식적으로 해명이 됐다, 납득이 될 만한 네. 설명이 됐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 이동재 기자 인터뷰는 이동재 기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을 뿐, 뭐 실질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스피커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단독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좀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임동준 활동가가 이 보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왜 이렇게 본질을 흐릴까라는 부분에서 뭐 본인만의 정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조선일보부터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수 언론 매체들이 꽤 비슷한 양상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언 유착 의혹이 아니라 MBC의 보도 자체가 문제다라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 제보자 자체가 문제다라는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양상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조선일보의 보도 혹은 뭐 보수 언론의 보도를 어떻게 독자들이 바라봐야 하는가. 저는 독자들이 보수 언론이 보도했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단정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들 중에서도 일종의 사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실이 있을 것이고, 대신 독자는 그 사실을 진실로 여길 필요는 없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실들이
한쪽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좀 네. 다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겨레가 보도한다고 해서 진실이고 조선일보가 보도한다고 해서 거짓이 아닙니다. 네. 두 매체 혹은 뭐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에 사실이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실이 다각도에서 나온다라는 걸 좀 전제를 하고 사실들을 좀 추합해서 좀 전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사실이 어쨌거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실과 한겨레가 보도한 사실을 통합해서 봤을 때 진실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사실 이건 제가 보고서 마지막에 넣었는데 이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채널A와 검찰의 문제인가? 저는 적어도 언론사의 기자 혹은 뭐 PD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 내용 자체가 채널A로 드러났지만 채널A가 아닌 다른 매체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이고 네. 혹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채널A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검찰의 문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언론인들, 그러니까 내가 기자라면, 내가 PD라면 이 사안에 저건 채널A 문제니까 우리 문제 아니니까 라고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배제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사안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언론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순간 언론 신뢰도는 전 돌아올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얘기 많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언론인들이 이 검언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혹은 뭐 이런 조선일보처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네. 신뢰도를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언론인들도 이 사안에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공감해요. 왜냐면 이런 검언유착 사건 알려지고 나서 봤던 보도들 중에 이 이동재 기자가 운 나쁘게 걸린 사람이다라는 식의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동준활동가가 말한 것처럼 채널A만의 사건으로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언론이 어떤 관행으로 이러한 뭐 보도들을 해왔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에 놓여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동준 활동가가 가져온 모니터 보고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댓글을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9회 옹규관 주방장 발언을 데스트피라고 막말 확성기를 자처했던 한국 언론, 이거는 이제 박채린 활동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날 저희 또 김원경 전 대표님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지 댓글에도 이제 김원경 대표님을 붙잡거나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는 댓글들이 많았네요. 네. 저 먼저 읽어볼게요. 김 기다리게 해서 죄송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유유. 말리고 싶지만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하셨겠나 싶어서 맴이 아파요. 많이 의지하고 기운을 수 있게 해주신 대표님. 잘 쉬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잘 쉬고 계실 거예요. 휴가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푹 쉬시길 바라고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어이브 박민정님께서 방송 집에서 보는데 민원연은 화양연화란 말에 눈물이 나요. 사직서 내기까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결정 지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YOTV님은 결말 알고 보는 드라마 같아요. 댓글 보니 대표님이 그만두시나 본데 뭉친 근육 풀며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많이 힘드셨군요. 저에게는 민원련은 김원경입니다. 시민단체 몇 군데에 후원하지만 저는 믿고 맡기는 중입니다. 제가 낸 회비 당연히 잘 쓰일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지독한 자기검열로 하는 일보다 과하게 박한 임금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시민단체에 대한 일부의 의혹 제기도 힘들게 하신 것 같아요. 건강 먼저 챙기시고 마음 편해지시면 또 뵙길 기다릴게요. 대표님 운명은 정의로움이 가득하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물론 이제 김원경 대표님 민원련의 대표는 사임하셨지만 정책위원이랑 이사로는 함께 하시고요. 또 저희 활동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미드 탈곡기 제가 진행 맡고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나와서 같이 진행할 테니까 앞으로도 좀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지연님이 응원합니다. 잘못된 기사 꼭 밝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요. 그런 거 이제 밝히는 방송을 저희 미디어 탈곡기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방송 모니터위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모여서 모니터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보고서들이 있었어요.